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물을 가르치는 김교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팀인, 네, 챕터 1, 생화학과 세포생물학 중 이제 두 번째 팀인 생체 거대 분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어떠한 기출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단원에서는 거의 단백질 위주로 나옵니다. 단백질, 단백질 위주로 문제가 나오고요. 전기 영동, 크로마토그래피, 또 뭐가 있을까요? PI가 등전점 구하는 그런 문제나 아니면은 아미노산 서열 관련해서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팀에서 가장 최신 문제인 2025 학년도 A형도 풀어볼 거니까요. 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팀은 두 영상으로 나눠서 올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가 지금 한 11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11문제를 쭉 올리면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팀2는 두 번의 영상을 걸쳐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4학년도 18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4년도 18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네 종류의 단백질이라고 주었네요. 네 종류의 단백질을 단기 영동과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리한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 베타 모카토 에탄올을 처리하지 않은 SDS 전기 영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타 모카토 에탄올은 다시 말 정정하겠습니다. 베타 모카토 에탄올은 어떤 역할을 하죠? 아, 맞습니다. 베타 모카토 에탄올은 이황화 결합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생화 과목을 들었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베타모카토 에탄올은 이황화 결합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SDS 전기영동에서 이 SDS는 어떤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SDS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단백질에 있어서 음전하를 부여하죠. 음전하를 부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공유 결합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베타노카토 에탄올을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어, 여기에서는 SDS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그림과 비교해서 한번 봐보면 어떤 점이 다르죠? 그렇죠. 이 25kD의 단백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펩타이드가 지금 10과 15의 펩타이드로 분리됐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베타 모카토 에탄올을 사용했으므로 아하, 여기는 이황화 결합이 파괴된 것을 알 수 있네요. 파괴되어서 25짜리가 15kD과 10kD이 두 가지의 펩타이드가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베타 머카토 에탄올에 의해서 두 가지 펩타이드로 분리된 것을 이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그래프는 세 번째 그림은 겔 여과 크로마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겔 여과 크로마토 그래프는 다른 말로 우리 크기 배제 크로마토 그래프라고도 하죠. 크기 배제 크로마토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얘는 어떤 성질이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분자량이 큰 것이 큰 대자죠. 큰 것이 먼저 용출되는 먼저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아하, 그러면 얘는 순수하게 크기로만 분리했구나. 네 종류의 단백질이라고 했으니까 '아, 네 종류의 단백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죠. 그러면 80은 여기 80 같은 라인, 60은 여기 60 같은 라인이었네요. 그다음에 50이 있고 25가 있네요. 그럼 보면 25는 이 같은 라인인 거 보니까 아하, 30과 20은 30과 20은 이 50kD짜리 단백질이 어떻게 된 거겠어요? 비공유 결합이 파괴돼서 30과 20으로 나눠진 것이었네요. 이걸 알 수 있었네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대조군처럼 기준이 되어 주는 거네요. 네 가지 단백질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18번 문항의 18-1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의 결과에서 50kDa 분자량을 갖는 C 단백질은 전기영동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전기영동 결과에서는 50 짜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답으로 써봐라 한 문제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쵸. SDS로 인해, SDS 때문에 분리된 거였으니까 SDS로 인해 답입니다. SDS로 인해 비공유 결합이 파괴되어 50kDa 분자량을 갖는 C 단백질이 30kDa 펩티드와 20kDa 펩티드로 분리되어 전기영동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SDS로 인해 비공유 결합이 파괴되어 50kDa 분자량을 갖는 C 단백질이 어떻게 됐어요? 30과 20kDa의 펩티드로 분리되어 전기영동 되었기 때문에 이 전기영동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럼 18-2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C와 D 단백질의 분자 구성상의 특징을 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설명하시오. C와 D 분자 구성상의 특징. C는 어떤 특징이었어요? 비공유 결합 30kDa 20kD의 펩티드가 비공유 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고, D는 어땠죠? D는 그렇죠.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비교를 할 수 있었죠. 자, 그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네, 바로 답안 적습니다. 30킬로 달톤의 펩티드와 또 펩타이드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펩티드와 죄송합니다. 20킬로 달톤의 펩티드가 비공유 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죠. 비공유 결합을 통하여 결합되어 있다. 이게 이 C 단백질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D 단백질 특징은 똑같이 쓰면 되겠죠? 위와 비슷하게 쓰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25짜리가 10과 15로 나누어져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15킬로달톤의 펩티드와 10킬로달톤의 펩티드가 이황호화 결합을 통하여 결합되어 있다. 시간 안 예쁘네요. 이렇게 특징을 쓰라고 했으니까 뭐 결합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좋겠죠. 하지만 결합되어 있다 이 정도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항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7학년도 22번 문항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항을 읽어보면 표에 제시한 특성을 지니는 네 종류의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크로마토그래피법과 2차원 단백질 전기영동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럼 보니까 크로마토그래피법과 그다음에 차원 단백질 전기영동법을 독립적으로 사용했나 보네요. 그럼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보면 단백질이 A, B, C, D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어, 분자량과 PI로 나눠 놓았어요. 그래서 A는 10만에 PI는 8이고 그다음에 B는 3만 달톤에 PI는 8입니다. 그다음에 C는 3만 달톤에 PI는 4고 D는 10만 달톤에 PI는 4예요. 자,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보겠습니다. 어떤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사용했나 보니까 겔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였네요. 그럼 겔 크로마토그래피는 아까도 말을 했듯이 분자량이 클수록 빠르게 용출됩니다. 빨리 용출된다. 먼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빨리 용출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도 똑같겠죠. 분자량이 작을수록
늦게 용출되겠죠. 마지막에 나온다는 뜻이죠. 늦게 용출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종류 A, B, C, D를 먼저 겔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1과 2로 분리해야 돼요. 그럼 분자량이 클수록 빨리 용출되니까 10만, 10만 이 두 가지 A와 D가 먼저 용출되겠죠. A와 D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3만, 3만인 B와 C가 나중에 용출될 겁니다. B와 C는 나중에 용출될 거예요. 그다음에 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에서 먼저 용출된 분액 1을 그럼 먼저 용출됐다고 했으니까 얘가 분액 1이네요. 그다음에 얘가 분액 2인가 봅니다. 1과 2로 분리했으니까요. 얘를 또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로 수행해야 돼요. 그럼 양이온 교환이라고 했으니까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크로마토그래피죠? 그렇죠. 이렇게 이지가 있는데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여기에 음이온 수지가 있었죠. 여기 음이온 수지, 그 음이온 수지들이 있어서 어떻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쵸. 음이온, 음전하를 띠는 물질이 음전하를 띠는 물질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양전하를 띠는 물질이 나중에 용출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썼는데 얘가 분액되어서 분액 3, 4로 되었대요. 그러면 3번은 누구겠어요? 그쵸. 3번은 PI 값이 낮은. 자, 음전하가 먼저 나옵니다. 음전하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여기 PI 값이 작은 D가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양전하가 나중에 나옵니다. PI 값이 높은 A가 나옵니다. 그럼 교수님, PI 값이 낮을수록 음전하를 띠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쵸? 네, 맞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PI 값이 낮을수록 PI 값이 낮을수록 음이온입니다. 음이온, 음전하. 죄송합니다. 자꾸 말 실수를 하는데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봐봐요. PI 값이 대부분 보통의 pH보다 낮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H 플러스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H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용액으로. pI 값이 주변의 용액의 pH 값보다 낮다고 그냥 평소 대부분의 pH 범위에서 pI 값이 작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pH보다 pI 값이 작다고 생각하면 보통 pI 값, 이 물질, 용질에서 용액 pH가 있는 용액으로 H 이온을 수소 이온을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이온이 이동하니까 용질은 그쵸. 용질은 음전하만 띄겠죠. 음전하를 띄게 되겠죠. 왜? 갖고 있던 플러스를 다 용액한테 줘 버렸으니까. PI는 용질한테 쓰는 말이고 pH는 용액에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용질의 H를 수소 이온을 용액으로 줘 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pH보다 pH 값이 낮으면. 그래서 음전하를 띈다고 볼 수 있겠죠. 가지고 있던 H 플러스를 다 줘 버리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pI 값이 낮은 D가 음전하를 띠고 4와 8의 크기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큰 8 값을 갖는 pI 값이 8인 A는 나중에 용출되게 되는 것이죠. 양전하를 띠니까.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방법 2 번을 볼게요. 얘는 크로마토그래피 방법과는 별도로 ABCD 네 종류의 단백질을 2 차원 단백질 전기 영등법으로 분리해야 돼.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분자량이 감소하는 대로 써주래요. 그럼 8844 니까 분자량이 감소 하면 여기가 이쪽 라인이 분자량이 10, 이쪽 라인이 분자량이 4 겠네요. 그럼 분자량이 10인 애는 A와 D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분자량이 4인 애는 C와 D가 있었죠. 응? 분자량이 3인 친구는 C와 B가 있겠죠. 분자량이 3 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분자량이 10만 달톤인 애는 A와 D가 있었고, 그다음에 분자량이 3만인 애는 3만 달톤인 애는 B와 C가 있었죠. 3만 달톤은 B와 C가 있었어요. 그럼 디귿 리을 중에 하나, 디귿 리을이 BC 중에 하나씩일 거고, 기억 니은이 AD 중에 하나씩일 거예요. 그럼 PI 가분수도 볼까요? A와 B는 88, 그럼 C와 D는 44예요.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봤을 때 88인 A와 B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는 44인 C와 D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맞춰지죠? 여기 기억은 누구겠어요? A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정해지면 바로 나오죠. 그럼 D가 정해졌으니까 C가 바로 나오죠. 근데 여기 나머지 B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어서 다시 설명을 하면 여기가 A, 여기가 D,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네,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겔크로마토그래피 과정에서 분자량과 용출 속도의 관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써야 되는 거. 그다음에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과정에서 단백질의 pI 값과 용출 속도의 관계를 쓰시오. 2번 양이온 그다음에 그림 1에 나 실험에서 먼저 용출된 분액 3에 나타나는 단백질과 동일한 단백질을 찾아 쓰시오. 찾아 기호를 쓰는 거 3번. 자, 그러면 여기는 점점점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 맞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로 답안을 작성할게요. 분자량과 용출 속도의 관계. 근데 누구? 겔크로마토그래피. 그럼 우리 위에 써놨죠? 써놨으니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겔크로마토피 과정에서 왜 자꾸 겔크로마토피라고 하지? 겔크로마토그래피 과정에서 분자량이 클수록 어떻다고 했죠? 분자량이 클수록 용출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혹은 반대로 써도 되겠죠?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겔크로마토피 과 겔크로마토그래피 과정에서 분자량이 작을수록 용출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 거예요. 안 적어도 되겠죠? PI 값과 용출 속도의 관계 2번을 한번 볼게요.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과정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과정에서
PI 값과 용출 속도의 관계니까 PI 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음전화가 먼저 나오니까 용출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니면 또 반대로 써줄 수 있겠죠. 양연교환 크로마토그래피 과정에서 PI 값이 클수록 용출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반대로 써줄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가능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3번을 보겠습니다. 나 실험에서 먼저 용출된 나 실험은 여기죠. 먼저 용출된 분핵 3 뭐였어요? D였죠. D에 나타나는 단백질과 동일한 단백질을 그림 위에서 찾았으면 뭡니까? 니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은이다. 이유를 쓰는 말 없으니까 그냥 니은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학년도 22번 문항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2의 세 번째 문항입니다. 2010학년도 37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항을 읽어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림은 리소자임입니다. 리소점이랑 다른 거예요. 리소자임의 활성 자리에 단기질이 결합한 상태로서 단기질 결합했대요. 그래서 여기 당이 보이네요. 촉매 반응에 중요한 글루트, 글루트가 아니라 글루탐산, 그리고 아스파트산 단기들의 벼씰을 나타낸 것이다. 글루탐산과 아스파트산의 잔기들의 결사슬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어, 리소자임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그쵸? 리소자임은 펩티도글리칸을 어떻게 하는 애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항은 어차피 섞여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단원별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리소자임은 효소로서 세균의 세포벽인 펩티도글리칸을 어떻게 하는 애요? 어떻게 하는 애입니까? 펩티도글리칸에 이제 분해하는데 자세히 말하면 N 아세틸뮤람산과 그다음에 N 아세틸 글루코사민, N 아세틸 글루코사민을 이제 사이에 결합을 글리코시드 결합이겠죠. 베타 1사 글리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해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애예요. 그래서 활성자리라고 하는 거 보면 아시겠죠? 효소입니다. 얘를 글루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애. 리소자임이. 자, 그러면 딱 보니까 얘가 알기가 두 개가 있네요. 얘가 알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N 아세틸 줄여 쓰겠습니다. 뮤람산. 그다음에 얘는 N 아세틸 글루코삼이 위에 썼으니까 이렇게 생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나요? 네. 그러면 리수자임이 그렇죠. 세균의 세포벽인 펩티도글리칸, 세균의 세포벽 성분인 펩티도글리칸에 이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효소의 활성 자리에 강성분의 기질, 효소에 결합하는 기질이 결합한 거네요. 강성분의 기질이 결합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좀 서론이 좀 긴 것 같은데, 길었는데 여기서 잘 보면은 지금 글루탐산이죠. 글루탐산이 카복실기 부분이 알기의 카복실기 부분이 이온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아스파트산의 카복실기, 알기의 카복실기는 이온화되어 있습니다. 이온화되어 있어요. 이걸 유념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제시된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단, 아스파트산의 벼사슬의 pKa 값은 4.1이다. 의 pKa 값은 4.1이라고 해줬네요. 그러면 얘 pKa 값이 4.1이면 얘 글루탐산의 pKa 값은 얘는 아직 이온화 해리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pKa 값은 4.1보다 높겠죠. 4.1보다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얘는 pKa가 4.1이어서 4.1인데 지금 얘는 이온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1보다 4.1인 상태거나 음 4.1보다 여기 이 상태의 pH는 4.1보다 큰 상태인 것 같아요. 4.1보다 큰 상태인데 지금 얘는 이온화가 안 돼 있잖아요. 글루탐산은 이온화가 안 돼 있어요. 얘를 보니까 얘가 해리 되는 걸 보니까 여기 현재 용액 여기에 pH 현재 상태의 pH가 4.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글루탐산은 이온화되어 있지 않은 걸 보니 역시 글루탐산의 pKa 값도 4.1보다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렸네요. 자, 그다음 촉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글루탐산의 결사슬의 pKa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죠. pKa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pKa 값도 변화가 가능해요. 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글루탐산 결사슬의 pKa 값은 변화가 가능해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아스파트산의 결사슬은 일반 산촉매로 작용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산으로 작용해서 H+를 내놓은 상태잖아요. 우리 에 어 H+를 내놓는 것을 우리는 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H+를 내놓는 것을 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이미 산을 내어 놓고 H+를 내어 놓고 원래 산이었는데 H+를 내어 놔서 지금은 염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니까 얘는 이미 얘는 산으로 작용하여 산으로 작용해요. H+를 내놓는 산으로 작용하여 이미 염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쵸? 산으로 작용하여 이미 염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COOH가
H 플러스랑 COO 지금 마이너가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원래는 산인데 얘가 산으로 작용해서 H 플러스를 내놓는 게 산이라면서요. 얘가 지금 H 플러스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작용을 했는데 산으로 작용하여 얘는 지금 이게 현재 상태잖아요. 얘는 염기죠. 그쵸. 그래서 산으로 작용해서 염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촉메라스 작용한다고는 조금 보기 힘들겠네요. 그다음 pH 7.5 조건에서 이온되지 않은 아스파트산의 결사슬과 되는 효소의 수는 효소 1000개당 하나 이하이다라고 했네요. 그럼 볼까요? 리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을을 한번 보면 우리 저번 팀에서 많이 했는데 핸더슨 하셀바리식을 사용하면 알 수 있겠죠. 이온화가 되는 효소의 수랑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은 효소의 수를 우리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핸더슨 하셀바리식을 사용하면. 자, 핸더슨 하셀바리식이 뭐였죠? 핸더슨 하셀바리식은 pH는 pKa 더하기 로그 HA의 농도분의 A 마이너의 농도였어요. 그렇죠. 이렇게였는데 우리 지금 pH 7.5 조건이라고 줬고 pKa는 아까 4.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그럼 더하기 로그 아스파트산의 결사슬의 이온화가 되는 부위는 그렇죠. 카복실산 부위죠. 카복실기 부위니까 카복실기 부위니까 여기는 COOH 그다음에 여기는 이온화된 카복실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먼저 구하면 얘라고 치면 얘가 넘어가는 거니까 3.4가 되겠죠. 근데 얘는 로그가 지금 써야 되니까 로그가 써 있는 거니까 쓸게요 그냥.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여기 식에서 이게 되는 건 이해가 되죠. 이 식에서 이 식까지 가는 건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여기 아래 10이 생략돼 있는 거니까 얘가 미치고 얘가 지수죠? 얘가 미치고 얘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COOH의 농도분의 COO-의 농도는 10의 3.4승 이면은 10의 3승이 1000이니까 1000보다 큰 수죠. 얘는 1000보다 큰 수예요, 큰 수. 그쵸? 그러면 얘 대 얘는 자, 잘 보세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니까 여기 1이 생략돼 있다고 치면 이온화된 것의 농도가 비율로 써 볼까요? 이온화된 거분의 된 거 대 이온화 안 된 거. 쟤는 10의 3.4승 대 1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 비교했을 때 얘가 얘 하나당 얘 하나당 얘가 1000개 이상인 거예요. 여기 1개라고 쳤을 때 1000개 이상인 거예요. 그럼 볼까요? pH 7.5 조건에서 이온화되지 않은 얘죠, 얘. 이온화되지 않은 벼사슬을 가진 효소의 수는 1000개당 하나 이하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얘가 1000개 이상인데 얘를 1000개라고 하면 얘가 1개보다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 이하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 기억 리을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까 봐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스텝별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건 기초 수학이기 때문에 이 비율 관계는 이제 기초 수학이니까 궁금한 게 있다면은 제 댓글로 질문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10학년도 37번 문항은 어, 여기까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은 2012학년도 24번 문항입니다. 자, 24번 문항을 읽어보면 분자량이 55kg 달톤인 단백질을 트립신으로 완전 가수분해한 후 정제된 펩티드 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미 단백질이 이렇게 있었는데 단백질 서열이 이렇게 좀 있었다고 치면 트립신으로 가수분해한 후 정제된 펩티드 얘네 이렇게 있을 텐데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져왔나 봐요. 뭐 둘 중에 하나를 A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트립신을 사용했으니까 어, 트립신은 엔도펩티다제죠. 트립신은 얘는 엔도펩티다제예요. 그래서 펩티드 결합이 있으면 이렇게 쭉 펩티드 결합이 있으면 안쪽 내부를 자르는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그래서 펩티데이스죠. 엔도펩티데이스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얘는 아르기닌 아르 얘와 리신, 라이신을 자르죠. 그쵸? 얘의 어디 부분을 잘라요? 그렇죠. 얘의 C 말단을 잘라. 그러면 잘랐을 때 이 남은 펩티드의 윗부분이 라이신이거나 이 마지막 펩티드가 라이신이거나 아르기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 근데 여기 문항에서는 그러면 끝부분이 라이신과 아르기닌으로 잘려야 되는데 얘는 아르기닌은 끝부분이고 왜냐면 C말단 아, 우리 펩타이드는 N에서 C 방향으로 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N말단 아르기닌으로 치면 여기는 N말단이 있을 거고 여기 C말단이 있을 거예요. 얘도 여기 N말단이고 세린의 C말단과 아르기닌의 N말단이 이렇게 결합해서 펩티드 결합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세린의 C말단과 라이신의 이제 리신의 N말단이 이제 펩티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도 N말단, C말단. 그럼 얘네는 여기가 C말단이죠. 그래서 트립신은 C말단을 이렇게 절단하는 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아르기닌과 라이신의 C말단은 절단하는 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얘는 글루타민이죠. 글루타민이면 얘를 제외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가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물론 아르기닌이랑 라이신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잘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어차피 그중에 하나를 가져간 거니까 이렇게 관계만 생각을 해 보면
얘랑 얘는 같은 애잖아요. 얘랑 얘는 같은 애. 얘랑 얘는 같은 애. 얘랑 얘랑 같은 애니까. 그냥 이 두 가지 경우만 간단하게 해서 생각을 해 보면 여기서 잘랐다 치어도 이렇게 생긴 애가 얘를 A라고 골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 번은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건 트립신 조건에 의해서는 다 만족하네요라고 볼 수 있네요. 지금 저는 5 번을 여러분들이 트립신, 아르기닌과 라이신의 심할단 절단만 생각하고 5 번을 제외할까 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분자량은 약 1.3 킬로달톤이다. 뭐 그러시고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CNBR 그니까 CNBR을 처리하면 두 개의 펩티드로 나뉜다는 뭐예요? CNBR은 메사이오닌의 C말단을 절단하니까 메사이오닌이 최소가 아니죠. 두 개로 나눠진다니까 메티오닌이 중간에 하나 있구나. 그래서 CNBR을 처리해서 메티오닌이 중간에 한 개 있네. 그럼 메티오닌 있습니다. 있습니다. 메티오닌이 3 번은 메티오닌이 없네요. 그럼 3 번은 보기에서 제외. 그다음에 얘는 메티오닌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아르기닌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됐어야 됐죠? 아르기닌이 있으면 트립신에서 이미 트립신에서 이미 잘렸어야 돼요, 여기가. 그럼 얘 틀렸네요. 그다음에 5 번을 보면 메티오닌이 중간에 있네요. 메사이오닌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3 번과 4번 보기가 제거가 됐네요. 1번 조건에서 4 번이 제외가 됐고 2번 조건에서 3 번이 제외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3 번. 세 번째 경우의 수를 볼게요. 이렇게 글씨가 안 예쁘게 써지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의 수를 보면 세 번째 조건을 보면 히모트립신을 처리하면 두 개의 펩티드로 나뉜대요. 그러면 히모트립신을 처리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조건은 히모트립신을 처리한다. 히모트립신은 방향족인 그쵸. 페니랄라닌 그다음에 와 예. 그다음에 네. 이렇게 트립토판과 페니랄라닌, 트립토판, 타이로신을 C말단을 절단하는데요. 그래서 페니랄라닌, 트립토판, 티로신을 이제 티로신의 C말단을 절단하는 애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처리하면 두 개의 펩티드로 나온다는 것은 얘 역시 중간에 얘네 세 개가 하나는 있다는 뜻이. 그럼 또 찾아보면 되겠죠. 1 번을 보면 없네요. 그쵸? 1 번을 보면 없습니다. 제외가 되네요. 2 번을 보면 어 트립토판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잘못 쓴 거를 발견할 수 있었죠. TRP인데 트립토판인데 제가 잘못 쓴 거를 발견할 수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페닐알라닌과 트립토판 그다음에 티로신이죠. 잘못 써 놨었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TRP죠. 그다음에 2 번은 통과네. 3 번, 4 번은 볼 것도 없고 5 번을 보면 5 번도 페닐알라닌도 없고 트립토판도 없고 티로신도 없네요. 그러면 1 번, 5 번이
제외되니까 정답은 '아 2 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12 학년도에 기출로 냈으니까 우리 일단 아미노산 당연히 20 종류를 외워줘야겠고 저처럼 틀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 약자도 알아야 되고 한 글자 약자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본명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280 학공 팩트를 보인다는 것은 마지막 조건은 안 읽었는데 이 조건도 방향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족 세 가지를 '최소 한 개는 가지고 있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상은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무튼 여기서 알아야 된다고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 엔도펩티다제의 기능, 종류와 기능이라 쓰겠습니다. 종류와 기능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뭐 알아야겠어요? 아미노산 20 가지는 외워 주셔야겠죠. 근데 이름 당연히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 글자 약자, 그다음에 한 글자 약자 이렇게 쓰면 헷갈릴까요? 세 글자 그다음에 한 글자 약자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2 학년도 24번 문항은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